잘 쉬셨습니까? 3월 5일 수요일이네요. 굉장히 오늘 이번 주는 빨리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는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에 베끼든 TSMC 떨고 있는 K칩. 예,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TSMC 회장이죠. 사진을 보면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 처음에 딱 보고 이 백기 들었다는 표현이 기사를 참 제목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뭔가를 합의를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내려보고 뭐 체격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 이 회장은 눈을 내리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표정은 상당히 그래 뭐 이런 표정이죠. TSMC 회장의 표정은 하여간 뭔가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만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은 눈은 웃는 것 같은데 입은 굉장히 굳어 있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진 한 장으로만 놓고 봐도 이 어떤 이벤트의 어떤 상황이 어땠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은 그거죠. 1,000억 달러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146조 원 우리 돈으로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미국의 선단 공정도 만들고 패키징 공장도 만들고 등등등 하겠다. 이 장면이 이제 상징하는 바는 결국 이제 미국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또 반도체 공장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인력이 이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구축을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창기에 이제 처음의 의도가 이제 그대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에 의미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일단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첨단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른 데서 만들어서 미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첨단 반도체를 아예 미국에서 직접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가 의미가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건데 이를테면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최강국 아니었습니까? 뭐 하루에 군함을 한 척씩 만들어낼 정도였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대로 가면은 미국이 이를테면 남한테 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뭐 멕시코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쭉정이만 남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해서 이제 과거 때처럼 우리가 완전히 제조업의 최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고. 너네 안 들을 거면 알아서 관세 때릴게라는 식의 이 트럼프의 관세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럼 어느 정도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한 400억 달러, 250억에서 400억 달러 사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TSMC만큼은 아니더라도 몇백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재작년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이클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뭐 범용 반도체가 잘 나가면 돈을 많이 벌고 범용 반도체가 잘 안 팔리면 돈을 좀 덜 벌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삼성전자 현재 비즈니스 구조에서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금이 빅테크를 비롯한 전 세계 뭐 이런 뭐 팹리스부터 시작해서 IP 회사들이 다 이제 우리 반도체 만들어줘라고 지금 손을 벌리고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렇지는 않죠.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이 TSMC라든가 이쪽과의 거리가 점점점 벌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도 좀 드네요. 최근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현재 구조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정말 점점점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시 예전의 반도체 제왕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번째 기사는 홈플러스 얘기입니다. 뭐 상장된 회사는 아니긴 미치는 여파가 꽤 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회생 절차, 기업 회생 절차라는 거는 옛날 말로 이제 법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관리하면 회사가 이제 망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망하기 직전에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 도저히 이 대출이자 갚거나 이거 비용 대면서는 못 해먹겠어. 너네가 좀 2, 3년 이런 법원에서 2, 3년 정도 우리가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자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예시켜주면 우리가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려볼게.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기업회생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법정 관리라고 그러면 회사가 좀 망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좀 너무 좀 약간 느낌이 좀 격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인데 기업회생 절차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더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쓰긴 하는데요. 홈플러스.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 듣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죠. 김수현 배우가 CF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거 뭐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삼겹살도 뭐 반값 할인하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매출도 좀 느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법정 관리, 그러니까 기업 회생 제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걸 미리 직원들한테 우리 법정 관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없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자, 홈플러스는 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느냐? 뭐 이렇게 실적 일단 별로 안 좋습니다. 2023년도 작년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2023년도만 해도 5,700억의 손실을 냈고요. 이름 영업 손실도 1,900억이 나고 이 단기 순수율 이렇게 5,700억으로 영업 손실보다 더 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MBK 파트너스, 뭐 국내 아주 대표적인 사모펀드죠. 여기가 인수를 할 때 7.2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7.2조에 인수를 할 때 이제 남의 돈이 훨씬 많아져. 남의 돈이 5조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딴 데서 땡겨서 대출 뭐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투자 자금을 땡겨서 이제 인수금융이라고 보통 하죠. 이걸 땡겨서 이제 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이제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이 회사를 이제 5년 뒤에 보통 사모펀드들이 5년이니까 5년 뒤에 되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겨서 이제 이걸 이제 뭐 나누겠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사모펀드들이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2015년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그 전에죠. 2014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이 로켓 배송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냥 1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쿠팡은 매출이 10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홈플러스는 그 사이에 매출이 9천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뭐 쿠팡이야 오프라인 점포를 만드는 데는 아니긴 합니다만 다른 대형마트들 점포 뭐 늘어날 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점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MBK가 지방에 있는 점포들 한 20여 개를 매각해서 일단 그거부터 자금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홈플러스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으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커머스 여기서 제목도 이커머스 대공습의 속수무책이다라고 이게 맞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매체들, 오프라인 유통사들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은 홈플러스가 이렇게 성적을 못 거둔 이유 중에 하나는 MBK 파트너스가 경영을 잘못한 이유도 있다라고 분명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수금융을 많이 들인 것부터 좀 있고 내 돈을 덜 누고 남의 돈으로 해서 가겠다는 거였으니까. 두 번째는 유통회사가 이를테면 이커머스가 이제 쿠팡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유통계가 이제 이 전자성 이커머스 쪽으로 유통 어떤 시장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신세계나 롯데만큼이나 홈플러스는 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이제 들어갔다.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온 건데 일단 이걸 서울회생법원이 바로 11시간 만에 통과를 시켰고요. 통과를 시킨 이유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 이제 결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MBK 파트너스 측에서도 우리가 법정 관리를 갑자기 신청을 한 이유는 지난달 말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단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씁쓸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홈플러스는 MBK의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얘기가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가보죠. 어제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 시작이 됐죠.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거래한다.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거래소가 70년 동안 독점을 했고 또 이제 거래소와 연관해서 이제 증권사들도 이제 한국거래소란 한국과만 거래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복수로 이제 거래소 시스템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투자자들도 투자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 수수료도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복수, 즉 경쟁 체제에 따른 효과들이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한테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대체 이 거래소의 이 론칭의 그 출범의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증권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표 한번 보시면 KLX 증권 지수가요. 작년에 올 들어서 이제 쭉 올라가다가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장이 좀 안 좋으면서 결국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투자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 증권주들이 수익을 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 거래소 설립 때문에 증권사들의 연간 이 거래 수수료 수입이 1조 7천억 정도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증권주들 좀 다른 눈으로 볼 상황이 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물론 주주원화 정책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양념을 잘 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파킹형 ETF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파킹형 ETF는 작년에 아주 뭐 대박이 났던 ETF 상품입니다. 특히 삼성 자산운용이 이것 때문에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요.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나오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고 한 3% 정도 이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일반 예금보다는 이자 수익이 높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이를테면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이 파킹 ETF의 자금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작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시장이 좀 불안해지니까 이 파킹 ETF 상품으로 자금이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이 상품에 5,800억이 넘게 들어왔고요. 코덱스 CD 1년 플러스 액티브 상품에도 1,046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IQ, 1Q 머니마켓 액티브. 그러니까 좀 이게 머니마켓 펀드라는 건 MMF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대표적인 또 증시 대기성 자금이죠. 그다음에 CD 이런 거에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운용이 되는 그런 이제 ETF 상품이죠. 결국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입장에서 때는 시장이 더 조정이 깊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도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계속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돈을 그러면 아예 뭘 딴 거를 사느냐, 자동차를 사거나 뭐라 이렇게 하지는 않죠,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남겨놨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냥 놀 때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파킹 ETF 같은 상품에 넣으면 훨씬 더 이자 수익이 높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파킹 ETF 상품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파킹 ETF 상품에 자금이 몰리면 결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다, 불안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